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란 음모 공범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에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통보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가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위원장이 됐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리비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국인의 피랍 사실을 알면서도 엠바고를 내서 언론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강병기에서 짚어봅니다. 제가 상고법원 반대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서기호 의원만 고립시키면 통과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서기호 의원은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양승태 사법부의 문건 추가 공개.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양승태는 왜 이렇게 상고법원에 집착을 했던 건지 당시 법사위원이기도 했던 판사 블랙리스트 1호 서기호 전 의원 연결합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문제인데요. 다음 중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에 거부한 사람은? 잠시 후 4부 청래당에서 정답 공개됩니다. 8월 1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자, 기무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기무사 논란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무사 논란의 본질은 기무사가 우리 급격한 어떤 정치적 변동, 탄핵 전국 속에서 만든 군사적 대비 계획들이 하나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문건이냐, 아니면 하나의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예비적 어떤 대비 문건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건 실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고, 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대통령이라든지 기무사령관이 가이드라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조사를 또 국방위 간사로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실행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에 기각과 인용이 되었을 때 어느 세력이든 거대한 정치 에너지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의 하나의
검토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 결과를. 그런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에서 오늘 또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예. 또 청문회도 하자. 또 조사 결과 지켜보고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그런 확고한 입장 갖고 있습니다. 예. 개헌 문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다든가 TF팀을 꾸려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무사의 고유 업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데서 저도 기무사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기무사가 방첩 업무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은 좀 부적절한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기무사 조사 왜 받으셨어요? 옛날 일입니까? 뭐 16년 전이가 옛날이라 하면 옛날인데 2002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예. 6월 29일에 연평해전이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우리가 배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6명이 전사하고 우리 해병 전사들이 19명이 부상했던 큰 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보 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만은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겨누고 있는데도 속였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초기 대응에 좀 경계 근무를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어서 초기 대응에 문제 있다 이렇게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신문 칼럼을 썼는데 기무사가 민간인인 저를 개통을 밟아서 저는 원장한테 압력을 놓고 개통을 밟아서 소환을 해서 제가 한나절 글 하나 쓴 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도 옛날 조사 받으셨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라면 민간인 사찰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간인도 사찰했습니다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를 감청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합법적인 감청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국가가 불법적인 도청이 있는데 감청과 도청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감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정원이 그 정보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도 지난 5월 하순에도 했는 걸로 했는데 주기적으로 감청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 그런다면 합법적인 감청했던 부분을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다 그러는데 예. 어쨌든 군인권센터에 통보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기무사에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오히 전화가 왔어요. 어때 그런 합법적인 감청까지 군인권센터에 알려져서 폭로하게 되느냐 좀 진실을 조사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폭로한 내용들은 합법적 감청의 영역인지 도청의 영역인지는 자세하게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감청의 영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거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도청이 아니라고 쳐도요. 그 대통령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정부가 승인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요. 예. 기술적으로 이걸 그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을 통화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통화하는 그 장관들 이런 분들은 감청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언뜻 납득되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잘 몰라요. 이 부분을. 그러나 저도 국방부 차관할 때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죠.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진실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했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무사가 감청할 수 있지만 진행자가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 모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위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게 감청이라 그럽니다. 도청이 아니고 예. 감청을 하고 거기에 결과 책임을 이런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군 인권위원회가 그거는 좀
국가의 중요 기밀상을 폭로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어쨌든 뭐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했다니까요. 이건 뭐 도청이나 감청이나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기무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어쨌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여론이 기무사를 이참에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구를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지금 뭐 기무사 문제보다도 군에 대해 기강이 이렇게 엉망이고 이 군을 믿고 군수내부를 믿고 잠을 잘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기무사가 원래 방첩 기능 목적으로 방첩 기능에 국민은 잘 모르는데 군에 있는 기밀을 지켜내고 네. 또 군내의 적성 국가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한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방첩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있어야 되죠. 남북 대치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 기능에 원래의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 그 밖에의 기무가 하는 관성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 이제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참에 방책 기능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집중돼야 되고 나머지의 활동들은 이제는 이제 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방첩 기능 이외에도 기무사가 올 거는 게 많아서 예전에 보안사 시절에 네. 그 뭐 한 3,000명 정도 당시 뭐 김영삼 민주당 대표까지 이 사찰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름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꿨는데 지금 한 30년이 지나가지고 또 민간인 사찰하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또 이름 바꾸고 뭐 개혁한다고 해서 제대로 개혁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기무사 개혁에 대한 것은 여당, 야당 저를 포함해서 전 국민적인 합의가 만들어졌고 내부적으로도 동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무사가 방첩 기능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기무사를 그 기능 이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들 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군인권센터의 문건 입수 경로 이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좀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8쪽짜리 기무사가 작성한 겸사 문건을 기무사령관한테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장관한테 보고한 이후에 문건은 없다. 그게 없다고 장관한테만 보고했고 없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시기에 군인권센터에 몇 자 자구를 재타이핑을 쳐가지고 다시 타이핑을 쳐갖고 이게 그대로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한테는 기밀이라고 주지도 않고 그런데 장관한테는 보고된 문건이 군인권위원회에 있으니까 이거는 국가기강이 굉장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을 어떻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받은 사람이 어디 준 사람이 있어 받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가 기밀 문서가 가고 또 허위적인 전역군에 없는 군병력 동원상 이런 부분도 인터넷에 올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부대가 기무사령부입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나 국방부가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어쨌든 뭐 전현직 기무사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폭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고요. 그 의원님 오늘 그 이석국 기무사령관하고 만나셨습니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들었습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이런 군사적 대비 계획을 만들어서 용어를 계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문건이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와 있으니 기무사령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기무사령부가 어제 오후에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제 11시에 발표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는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5건 정도의 문건을, 그 당시 문건을 갖고 왔는데, 그 탄핵 전국에서도 용어는 계엄이나 위수령 이런 용어는 안 썼지만은 대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회의도 하고,
대비를 했다. 대정부 전복이라 하면 정부가 전복되는 상황은 두 가지죠. 쿠데타이면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쿠데타나 혁명에 대비해서 기무사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또 언론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위기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문건들이었습니다. 적어도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어떤 일을 전후해서 그 전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가 그런 문건들이었습니다. 의원님, 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이러면 이번 주 안에 기무사 개혁안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방첩 기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조금 축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동의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런 문제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기무사도 그렇고 국방개혁 이런 것을 국회와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국회와 좀 더 사전에 보고하고 소통을 해야 제대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우리 당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고요. 내일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반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6일 리비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그리고 27일째 억류된 상태다. 이렇게 외교부 당직자가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납치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입니다. 이 무장 민병대가 현지의 한 회사 캠프에 침입해서 이 한국인 1명과 필리핀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는 건데요. 그 사건 발생 직후에 정부는 엠바고로 요청을 했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 알려졌는데요. 이 오늘 알려진 계기는 이 리비아 현지 언론인 218 뉴스라는 이 유령 매체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약 2분 43초 정도 되고요. 이 영상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힌 이 중년 남성이 영어로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옆에 이 총기로 무장한 무장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도 동영상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 지금 비랍된 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함께. 필리핀인 3명. 그리고 총 4명이 지금 비랍된 그렇죠. 거고요. 사건 발생 27일이 지났는데, 이거 왜 이제 알려진 거죠? 사실, 우리 국민의 피랍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적으로 좀 더 안전한 그런 구출을 요구하는 그 여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그로 인해서 구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제 물밑에서 교섭을 하고 조용히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구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자제 요청을 했고 언론이 이를 받아들여서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 공관 직원이 이제 이거를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리비아 유령 매체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리게 되면서 결국 이게 공개가 됐는데 좀 기자님께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정부 부처에서 엠바고 요청을 하면요. 언론 기관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엠바고가 용어 자체 영어 설명을 보면은 보도 유예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기재부의
그 세제 개편 방안이라든지 경제정책 운영 방향은 기자 등과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벌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싸웠었는데, 근데 이런 그 피랍 사건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되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기자단이 정부가 요청하는 엠바고를 우리 못 받겠다라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엠바고 또 오프 더 레코드, 예, 그렇죠. 애매하죠. 취재 윤리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되는데. 한국 기자분들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일단 그렇죠. 예. 피랍된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예. 근데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발생이 7월 6일이었고 7월 9일에 이미 외신을 통해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 등 이런 데서는 외신에 이런 게 났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런 보도가 없었냐라는 그런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외신이 났기 때문에 연합뉴스에서 발빠르게 당일날 보도했었고요. 7월 10일 날 기사로 냈다가 사라졌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엠바고 요청 받아들이면서 삭제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인인데 영어로 코리안이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도 그런 보도가 있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엠바고 때문이었고요.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오후 5시쯤 경기도 파주 LG전자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하네요.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소방차가 33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인명 피해 사항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고요. 지난 겨울에 대형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또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여름에 또 큰 불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또 전력량을 사용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혹시 또 뭐 전력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가장 우선되는 게 또 이 진화 작업에서 또 다치는 그런 분들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걱정이 됩니다. 대응 2단계 발령됐는데 대응 2단계 발령되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한 서너 개의 소방서가 총동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400여 명 정도 동원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불인 거네요. 큰 불이에요. 손수호 변호사 말대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일단 동영상에서 확인된 사실은 영어로인 한국인이다. 네. 그 이외에 이 무장 세력들이 뭐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죠 지금. 아직은 없어요. 예, 아직은 요구사항이 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 입장에 따르면 아직까지 뭔가 접촉이 없었다. 따라서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혹시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뭐 특별히 이제 물밑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몸값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뭐 둘 다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동영상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걸 계기로 뭔가 좀 더 요구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금전적 문제가 사실 가장 커 보이는데 이 납치한 쪽이 이제 현재 추측이지만 당장 리비아 정부가 힘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에 힘이 미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접촉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잘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샘물교회 이때도 국정원 직원이 파견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또 잘 또 해결한 후에 얼굴이 또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있었습니다만은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보고요. 일단은 대통령 지시로 청해부대가 파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지로 파견됐고요. 그래서 현지에 도착한 후에 사실 그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상 또 지방에는 사실 또 국가의 중앙 정부에 또 이제 힘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그런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죠. 예, 뭐. 과거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납치돼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게 또 이 무장된 차가 그것을 인터넷에 중계하는 바람에 엄청난 논란, 혼란이 있었는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뭐 또 당시 노무현 정부도 어려운 점을 겪었고 그렇죠. 이번엔 그런 일 없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지금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납치된 분. 네, 가족들도 있죠. 가슴이 좀 아플 것 같네요.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참고인 신분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고인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참고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피의자는 이제 범죄 의심을 받아서 현재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니에요. 피의자 신분이 됐다가 수사 결과 이거는 뭐 잘못이 없구나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특검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볼 때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일당과 함께 공모해서 이런 그 업무방해, 이제 댓글 조작 등을 통한 업무방해를 범했다고 일단 지금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과연 수사 막바지에 증거를 통해서 확인될지, 또 재판을 만약 거친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증거가 나올지 여부는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이 특검이 몇 개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꿀 수는 없고 바꾸면 안 되죠. 따라서 지금 둘리 등등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드루킹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확보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발걸음이 꼬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지사의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를 불러서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하면은 입수한 증거에 대한 진위를 묻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증거가 있는데 당신이 이제 예전에 했던 말과 배치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예.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검사 측도 약간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보도에 보면은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재벌 개혁 문건을 전달했다. 또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SNS상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범죄 혐의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범죄 혐의가 됩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죠. 다만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현 지사, 당시 김경수 의원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 결국 이런 게 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박근혜에게는 최순실이 있었다면 당시에는 이건 드루킹 아니냐, 이렇게 등치시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결국은 좀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공격을 가하면서 김경수 지사의 그동안의 해명의 어떤 신뢰성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측면의 그 효과를 일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하고는 조금 비껴간 거고, 원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아니면 금품을 주고 받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는 좀 별개의 내용으로 그걸 좀 몰고 가고 있는 좀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논리가 또 이렇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그 킹크랩, 그 댓글 조작하는 그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제 시연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있었는데, 이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게 그 경공모 측의, 드루킹 측의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부인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연락을 그냥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했습니다. 해명을 언론 상대로. 이러한 해명과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킹크랩션에 참석했다면 이런 그 댓글 조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봤고, 또 그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사용에 동의했거나 좀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구성도 가능을 하거든요. 과연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죠. 김 지사가 지금까지 해명을 보면 지난 4월에 그 해명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해명의 주된 내용은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만 주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공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단순히 지금 의례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있고요. 그동안까지 해명과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좀 보다 구체적인 혐의와 그 증거를 잡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문자 4206님. 파주 LG전자 물류센터 화재는 오버라네요. 고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LG전자 물류센터가 아니고 파주시에 있는 삼육물산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뭐 회사가 어디든 간에 큰 불이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좀 진화가 되고 이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실종 상태로 꽤 오래 있었던 제주도 실종 사건. 네. 그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체를 발견했다고요? 예.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이 제주도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1.5km 해상에서 이 여성 시신이 한 구가 발견이 됐고요. 오후 2시쯤에 이 여성이 실종된 여성임을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지점이 이 실종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실종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근 연안만 수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된 지점이 제주도의 거의 이 세화 포구에서 대각선 지점입니다. 그 직선 거리만으로 봐도 거의 70km, 80km에 달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실족사로 해서 물에 떠내려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실족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건으로 범죄와 좀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학적으로 조류나 이런 걸 봤을 때 일주일 만에 그렇죠. 그 100km 정도 먼 곳으로 떠내가기는 힘들다. 실제로 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교수인 그 문재원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해류를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다. 왜냐하면 제주도 인근의 그런 해류가 오히려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실제로 이 사체는 동에서 서로 그렇죠. 가는 거로 반대로 추정되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좀 불가능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반면 경찰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해류 자체가 이제 서귀포에서 투신을 한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완도 쪽에서 사체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 해류가 그냥 무조건 진행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 실족했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 연루 가능성. 그게 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네. 여전히 세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부검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검에서 시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이 폐에 플랑크톤이 발견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신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플랑크톤이 이제 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타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목격자 나왔습니까? 목격자가 있어요. 근데 목격자가 이 사망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이들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생활을 보고 대화를 직접 나눈 그런 목격자는 있는데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일이며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본 사람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경찰이 좀 찾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 차량을 타고 이제 그 주변에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남성이 있는데 그 남성이 실종 전에 그 당일에 그 이들 부부와 함께 있었다. 따라서 뭔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경찰은 지금 그 해당 남성의 그 좀 행방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성이 11시 38분까지 언니랑 통화를 시도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생존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런데 방금 손소 변호사가 말한 그 남성이 12시 5분경에 남편이랑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추정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장소를 지나가지고 남편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여성을 봤을 수도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이 코란도 이 남성의 차량이 코란도인데 그 차량에 이 블랙박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어떤 사람이고 뭐 무슨 차를 타고 생김새가 어떻고 특성을 기른 이상식자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결국은 좀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와라. 어차피 목격자니까. 그렇습니다. 목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경찰이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 뭐 시내에서 그렇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영업 한다 그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동네 안다 사람인 그러니까. 건데 지금 일주일째 안 나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하나의 예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실제로도 지금 이들 부부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에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다르죠. 뭐 불화가 있을 것 같다, 다투는 걸 봤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전혀 그런 거 없었다, 아주 평범했다라고 하는 진술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싸울 때가 있고 아니면 그런 거죠. 부부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병기 손수호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속보로 큰 불이 났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소방당국이 진화에 지금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화재 원인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뭐 빨리 대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인명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